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김웅 의원과요, 또 조성은 씨의 통화 파일 내용이 보도되면서 고발사주 의혹이 다시 뉴스 전면에 떠올랐습니다. 국정감사 와중에 대장동 의혹과 대선 경선 이슈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 주간은 올해의 노벨상 발표 주간이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발표가 있었고요. 자, 오늘과 내일은 관심이 가장 큰 문학상과 평화상 발표가 이어집니다. 자, 노벨상의 권위가 대단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자,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별거라고 꼭 타야 되나 하는 분도 계시고요. 자, 오르지 못할 나무다. 과학 선진국과 격차가 몇 년이나 되는데,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하지만 봉준호 감독 그리고 또 우리 윤여정 배우님이 아카데미 영화상을 석권하고요.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1위가 되고 또 BTS가 빌보드 정상을 자주 차지하니까, 자, 노벨상, 특히 과학이나 문학 부문도 꼭 못 오를 나무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씨를 뿌려야 수확을 거두는 거죠. 특히 과학은 투자를 해야 성과가 나오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문학은요, 우리가 먼저 우리 작가들의 작품을 읽지 않는데 세계에서 우리 문학을 어떻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자, 충분히 투자했는가부터 따져야지, 왜 상을 못하지? 이렇게 먼저 따지면 학습 환경은 안 만들어주고 아이만 나무라는 못난 부모가 되는 걸 겁니다. 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가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오늘은 특별히 김영대 음악평론가를 스튜디오로 모셔서 연일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는 BTS와 K-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각설하고 시즌2 그리고 경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받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특별히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을 포함해서 총 5분께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특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보죠. 한입뉴스 시간을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오후인가요? 저녁인가요? 이 뉴스에 다들 집중을 했는데, 자, 김웅 의원 말이죠. 네. 이 고발장, 검찰이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네. 라는 내용이 담긴 전화를 자, 2통을 조성은 씨에게 했다는 사실이 지금 이게 뭐예요? 그 통화 파일 복원을 통해서 네. 확인됐다. 자, 박 기자님이 좀 이거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난해 4월 3일에 두 차례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7분 넘게 두 차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첫 통화는 김웅 의원이 범여권 정치인 3명, 그러니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의 고발장과 고발장에 첨부할 증거 관련 자료 등을 조 씨에게 보내기 직전에 오전 10시쯤에 전화를 했다는 거고요. 네. 이 첫 번째 녹음 파일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하냐면, 김 의원이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내줄 거니까 남부지검에 접수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의 발언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발장하고 이 자료를 다 보낸 다음에 오후 4시 45분쯤에는 두 번째 전화를 걸어서 김 의원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대검에 접수하라.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말을 바꾼 거죠. 첫 번째 통화에서는 남부지검에 접수하라 이렇게 했다가 두 번째 통화에서는 대검으로 접수처를 바꾼 겁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지금 알려지고 있냐면, 방문할 거면 거기가 대검 공공수사부 쪽이니까 거기에 전화해 놓겠다.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옮게 되니까 전 쏙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는 김웅 의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김웅 의원의 말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또 김 의원은 이어서 당 지도부가 검찰에 가서 고발장을 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이런 뭐 알려진 내용만 봐서는 정말 깨알 같은 조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발장을 써서 보내준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말하는지 왜 남부지검으로 얘기했다가 대검에 접수하라고 이렇게 좀 바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밝혀져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동안은 대장동 의혹이 뭐 광풍처럼 몰아쳐서 네. 고발사주 의혹이 조금 가라앉았는데 네. 지금 어제 이 보도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재환기가 되고 있어요. 네. 자, 이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녹취 파일이 복원된 이 내용. 이게 뭘 의미하는지, 왜 중요한지, 오평론가님 어떻게 일단 해석해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당시 총선 직전이었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 아니라 김웅 후보 정도로 국회의원 후보. 네, 후보로 분류될 수가 있고 처음에는 이게 터졌을 때 선거 기간 중에 바쁘기 때문에 본인도 선거하느라 바빠서 뭔가 경황이 없었을 것이다. 네네. 그 와중에 다른 걸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해명이 있었고 심지어 윤석열 캠프의 김경진 대변인도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네, 네. 우리가 뭐 할 수도 있지도 않고 김웅 후보도 당시 그렇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아주 냉정하게 따졌을 때 김웅 후보가 출마했었던 송파는 15대부터 지금 김웅 의원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빼앗기지 않은 보수의 아성을 지키고 있는 네네.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국회의원들이 흔히 말하는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되기 쉬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간다고 해서 당선이 어렵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김웅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느라 다른 거 못했다는 건 좀 깨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검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공공권력이 특정 정당의 후보와 마음을 맞춰서 특정 후보 정당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 그리고 타 정당의 후보가 있으면은 다른 정당에게 정치적으로 검찰 권력을 개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검찰 권력, 검찰 사유화 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논란이 이제 드러나고 있고. 네.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에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내가 전달했을 수도 있으나 또는 아닐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조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럴 수 있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전화를 2번 해서 남부지검에 넣으세요. 네. 아니 대검에 넣으세요. 내가 가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뭐 검찰이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을 정도면 네. 기억나지 않을까 하나가 있고 네. 텔레그램으로 전달된 내용은 모든 내용은 외부 제보는 다 난 보지도 않고 전달했고 다 삭제해서 내용도 몰라요. 그랬는데 내용을 모르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내용을 그럼 인지해야만. 기자회견은 거짓말이었던 겁니까? 만약에 이 녹취록이 현재까지로는 여러 가지 또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제 저녁에 보도가 되고 타 매체와 MBC의 녹취록 내용이 좀 다르다. 그래서 MBC의 녹취록에 신빙성이 있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또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어쨌든 이 전화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공수처에서 지금 조성은 씨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확인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알려버리면 이거는 김웅 의원이 그동안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이고 내가 빠져야 한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때 처음에 제기됐었던 텔레그램 방을 폭파합시다라든지 이런 취지의 발언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뭔가 증거나 단서를 남기면 안 된다는 것도 인지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것이 위법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로 된다면은 사실은 이해하기는 어렵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는 않는 일이지만 굉장히 큰 사건이 바로 이 고발 사주건이고요. 우리가 주변에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특정인에게 몰리는 것이 대장동 사건입니다. 둘 다 진실에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고발 사주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선거 직전에 선거에 개입한 아주 나쁜 공공기관을 동원한 아주 나쁜 사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2가지는 사건의 이 본질은 좀 달라요. 하나는 이제 부동산 개발 의혹 문제고 이 비리가 있었는가 그리고 또 이게 돈이 어떻게 흘렀는가 또 하나는 이제 돈의 문제보다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 검찰의 고발 이것을 검찰이 사주했다. 그래서 아까 사유화 논란 말씀하셨는데 이게 2개가 지금 여야가 다 이해관계가 대선판에서 얽혀 있죠. 그럼 어제 이 김웅 의원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정황. 이 보도가 터지고 지금 민주당 반응이 꽤 거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법사위원들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라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고 기억 안 난다. 전달만 한 게 무슨 죄냐. 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덮으렸다. 네. 그래서 김웅 의원을 향해 지적을 했고 진실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 진실을 밝혀라.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앞으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아니면 범죄 중대성의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구속이 돼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녹취록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검과 김웅 의원이 조직적인 기획을 함께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다. 본인의 자백이다. 이런 얘기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라는 그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네.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와 함께 자기와 관련되는 여러 사람을 다 같이 가리킬 때 나를 우리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또 윤석열이라는 이름 그게 나왔다는 건 왜 나왔을까? 이런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이 국민의힘의 입장도 이제 궁금한 상황인데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네. 기자들도 연락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준석 대표가 네. 오늘 당 최고위원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거 어떤 경로로 지금 이 시점에 녹취 파일이 복구되고 또 공개가 됐는지 이게 의문이다. 이런 이게 왜 또 언론에 흘렀는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철학인데 중간 단계에서 야당 인사의 것이 노출되는 것은 의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집중하고 내용보다 절차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시 이제 국민의힘 반응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곽상도 의원이 아들 50억 예. 받은 걸로 인해서 의원직 사퇴를 했는데 뭐 그것도 그것대로 중요하지만 이거는 정말 국기문란 사건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대수롭지 않게 아니면은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수사기관의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 글쎄요. 이거 국민들이 얼마나 좀 납득할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요. 자, 지켜보는 국민들이 지금 이제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내일이면은 국민의힘은 2차 컷오프. 네, 맞습니다. 8명의 후보가 4명으로 추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엊그제 밤에 이제 마지막 TV 토론이 끝난 거죠. 컷오프 전 토론은. 그런데 그때도 뭐 무속, 미신, 주술 이런 얘기가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이 토론회 후에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충돌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전말 이 진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날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가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공 스승님을 아느냐. 네. 모 언론인이 이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천공 스승 본인이 윤석열 후보의 멘토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걸 질문했더니 윤석열 후보가 알긴 아는데 무슨 멘토니 하는 이런 얘기는 좀 과장된 거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토론회 이후에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좀 감정이 격해진 두 후보가 뭐 충돌이 좀 있었는데요. 윤 전 총장이 뭐 유승민 전 의원에게 삿대질하고 가슴을 밀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 아니다.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아니 토론에서 나온 얘기 갖고 항의할 이유도 없고 지금 또 그런 적 없다. 다만 윤 전 총장이 토론을 마치고 악수하면서 이 정법이라는 역술 강의 동영상 얘기를 꺼낸 거예요. 네. 이게 정법 동영상 뭐 그렇게 볼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한 거죠. 이상한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천공 스승님이라는 사람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네. 그때 그게 이제 정법 강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보지 마라. 뭐 이렇게 반박을 한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 캠프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윤 후보가 대뜸 정법을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유승민 후보 면전에 손가락을 흔들면서 항의했다. 또 이렇게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뭐 인정하는 것은 토론회 이후에 뭔가 일이 있었다. 뭔가 일이 있었고 네. 그 중심에는 이 정법, 이 강의 동영상 이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현실인데요. 네. 왕자 논란이 있었을 때랑 마찬가지 내용인데 그냥 우리나라 사회는 기복신앙이 기반이라 잘 되기 위해서 나도 주술처럼 그냥 부적처럼 써놓은 거고 너무 네. 간절히 대통령이 되고 싶었고 후보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못 만날 사람은 없다. 네. 지지자라고 하면 같이 옆에 사진도 찍고 얘기도 듣고 다양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맞다. 고관대작부터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일반 행위까지 모두 만나는 것이 대통령 후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데 아니다 하는데 사진을 계속 나오고 하니까
거짓말하나 아니면 진짜 여기에 뭔가 기대어서 네. 이 사람이 혹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장 큰 요인이 대통령 뒤에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는 사람이 청와대 직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최서원 씨였다는 거에 분노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트라우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정면 돌파를 하지 않고 진짜 거짓말로 일관하거나 또는 이런 이상한 해명을 하면은 국민들로서는 더 의심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 해명이 안타까워요. 자, 그 이 이병환이라는 네네네네. 침 관련된 네. 특정부에 침을 놓는다 이렇게 예, 그 맞아요. 유승민 후보는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모른다고 했죠? 거기에서 제기했더니 윤석열 후보는 후보가? 모른다라고 얘기했고 뭐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는 유승민 후보와 그 사람이 같이 사진 찍은 그것도 지금 뭐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고 네. 알고 봤더니 뭐 유력 정치는 반기문 전 총장이나 안철수 뭐 대표나 뭐 이낙연 후보도 전 총리나 등등 뭐 같이 뭐 찍은 사진이나 같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력인들을 좀 찾아가서 옆에 좀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윤석열 후보와 관계가 있는 건지 이건 좀 더 봐야겠지만 뭐 입장이 엇갈리고 있으니까요.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아유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이게 제가 보기에는 1도 생산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대선판을 휩쓸고 있다. 그게 더 슬픈 거예요. 그 시작이 손바닥에 왕자를 쓰면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 그 왕자를 쓰지 않았다면 뭐 윤석열 총장은 이게 뭐 지지자들이 와서 써줬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왕자 때문에 뭐 역술 얘기, 뭐 무속 얘기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게 오늘도 부족하고 나오셨느냐. 예. 이게 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게 뭐지 하고 좀 놀라서 들여다볼 내용이긴 하고요. 네. 어제 이현주 의원이 이제 네. 보수정당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 이 자리에 나와서 충격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는 좀 이거 많이 의아해 할 거다. 근데 또 이제 기성세대, 이 고령층들은 그런 뭐 풍토가 있었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세대별로 갈릴 것 같다라는 이제 예견을 했는데 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지금 뭐 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대선 후보들이 제일 궁금한 건 미래 비전, 정책, 시대 정신 이런 거 안 나오고 있어요. 네. 한번 정의당으로 가봅니다. 정의당도 지금 대선 후보를 위한 경선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네. 결선 투표 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46.42% 득표를 했고요. 2위 이정미 후보 37.9% 득표를 기록했어요. 결국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이 심상정 후보, 이정미 후보가 오늘부터 12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진행되는 이 최종 대선 후보 결선 투표 이걸 가게 됐는데요. 12일 다음 주 화요일에 두 후보 중에 한 명이 결선으로 결선에서 이겨가지고 본선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정의당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든 게 심상정 후보가 이번에 4번째 대선 도전이에요. 그만큼 정의당이 뭐 간판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득표를 보니까 이 46.42%, 30.9%인데 표차는 뭐 1,000 몇백 표 정도밖에 안 났어요. 네. 그걸 보면서 정의당 내에서도 포스트 심상정, 그러니까 심상정 이후에 어떤 정치인을 좀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심상정 후보 쪽에서는 이게 조직이 좀 많이 가동된 면이 있다. 그래서 대중적인 지지도보다는 투표율이 좀 낮아가지고 이 조직이 좀 센 이정미 후보가 표를 좀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하면서 결선 승리에 좀 자신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네. 뭐 이건 해석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고 네. 결국 결과는 12일에 결선 투표 결과를 보면 아시게 되겠습니다. 이게 조직은 두 분 다 네.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심상정 캠프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심상정 후보보다 더 상징성이 있는 정치인 정의당 내에 있나. 그렇죠. 예전에 정의당이 처음에 출범했을 때 유시민, 네. 노회찬, 심상정, 맞습니다. 진중권 다 같이 함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에서 유시민 전 장관은 나오고 진중권 전 교수도 나오고 노심 사실 두 사람의 양대축이었거든요. 노회찬 전 의원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사실상 심상정 의원의 단독 체제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네. 조직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두 가지 말씀하셨다시피 시대 교체.
사람을 바꿔야 된다. 이런 중론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대구 경선처럼 1위 후보가 너무 확정적이다 보니까 다른 후보에게 그냥 편하게 펴 던져야지 어차피 심상정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위 후보가 김윤기 후보인데 12.37% 대약진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2%가 굉장히 표를 많이 가져왔거든요. 마치 대구에서 추미애 후보가 15% 받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텐데 그래도 결선 가면은 심상정 후보가 무난히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김윤기 후보와 황순식 후보가 이정미 후보를 선언해서 전격적으로 이번엔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바람이고요. 심상정 후보가 그대로 되면 심상정 후보 없으면 정의당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평가를 대중들에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또다시 심상정 후보냐 아니면 조금 쇄신을 바라는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또 이정미 후보냐. 결선 투표에서 김윤기 후보 12.37%, 황순식 후보 3.30%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결선 투표가 있어야 이렇게 좀 흥미로워지긴 하는데 흥행이 되는데 정의당 뉴스가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12시 41분이 됐습니다. 자,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점심시간이 되면서 도로 위에 정체는 늘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청주에서 목천까지는 3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하시고요. 여파로 청주 나들목에서 옥산 나들목까지 천천히 갑니다. 더 가서는 기흥에서 수원까지와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11km 구간 정체고요. 수원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7km 구간 속도 줄여서 지나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 는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상황은 서천에서 홍성까지는 빗길이라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목포 쪽으로 비봉에서 화성휴게소까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막히고 있습니다. 10km가량 서행하고 있고요. 서평택에서 당진 부근까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서해대교 부근은 상습 정체 구간인 만큼 현재도 정체 구간이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당진에서 송악까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요즘은 정치권 뉴스만 다뤄도 한입뉴스가 꽉 차버립니다. 이게 대선과 다 연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런데요. 하지만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할 사회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변희수 전 하사. 그럼 이제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군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했던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 뭐라 그러죠? 부사관? 네. 부사관인데 강제 전역을 당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이 취소됐다. 이건 어디서 나온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우선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변희수 전 하사가 경기 북부의 육군부대 소속이었습니다. 네, 탱크병이었죠. 2019년 휴가 중에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서 계속 복무하겠다라고 희망을 했어요. 네. 하지만 군은 이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 조사를 시행해서 심신장애 상급 판정을 내리고요.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을 했습니다. 장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 단체의 도움으로 지난해 8월에 대전지법에 소장을 제출했어요. 네. 전역 처분해달라 이런 거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변 전 하사는 첫 변론 전인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네. 그 이후에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서 재판의 진행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판결이 오늘 나온 건데요. 대전지법 행정 2부는 이 변 전 하사가 이 생전에 성별이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라고 본, 그러니까 심신장애 여부 판단할 때 장애가 있다고 본 군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 기준을 남성 기준으로 본 거라는 거죠. 네. 이미 성별이 여성으로 바뀌었지만 남성으로 본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고 변희수 하사가 이제 그 외국으로 나가서 성전환 수술을 하기 전에도 이제 군에 알리기도 했었고 본인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꽉 막힌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수술로 휴가를 쓰는 것은
허가를 하더라도 돌아와서 군 복무는 허가하지 않는다. 그럼 애초에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럼 그때부터 소송을 했었거나 그때부터 옥신각신 다퉜더라면 지금의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처분 취소됐다고 해서 다시 새롭게 길을 열리는구나 했다가 혼자 또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인이 됐잖아요. 고인이 됐다라는 것을 또 깜빡하고 이제 이 취소가 됐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잠깐 기뻤다가 또 아차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변전하사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알리지 않았더라면 이게 진짜 이 취소 소송까지 올 수 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만약에 이게 한번 이렇게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군 당국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해야 될 것이고 본인 스스로의 성재 정체성을 그렇게 허가를 해줬다면 또는 국가가 허락을 하고 있다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차별 없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생존에 있었다면 이 법원의 판결처럼 지금 복직하라는 거잖아요. 강제 전역이 취소된 거니까 그럼 복직을 허한다. 이렇게 돼서 다시 군복무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장면을 또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군도 그렇고 이 사회적인 규정이나 고정관념이 지금 이제 이 기존의 어떤 이 성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는 여러 사각지대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좀 변화되는 사회에 많이 둘러볼 문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 김건희, 바로 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죠. 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관련한 사건에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사건이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관련자 중에 한 명이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물 그리고 이렇게 구속된 사람은 이모 씨가 처음인데요. 서울중앙지법 얘기를 들어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검찰이 애초에 이 씨 외에 또 다른 이모 씨, 또 김모 씨,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이 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예요. 그리고 김 씨는 법원에 기일 연기 요청서를 제출해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락이 두절된 이 씨가 중요한데요. 이 사람은 검찰이 한 차례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사람이고요. 특히 2010년, 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함께 주가 조작에 이른바 선수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명한 브로커라고 하는 그 인물이군요. 네. 그래서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으로 이 씨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이고요. 또 김 씨는 법원이 추후 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이런 게 좀 피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이 중에 한 명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소환 조사 앞으로 곧 이루어질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소환 조사는 있을 것이다. 소환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흘러갔는데 그동안 우리가 지금 아까 앞서 언급한 이게 고발 사주라든가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지금 대선의 행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밀려나 있는 것 아닌가. 이 윤석열 후보는 자, 우리 가족은 이 조국 전 장관 일가보다 훨씬 더 혹독한 수사를 견디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한 바가 있어요. 자, 한번 언제 소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이제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서 소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으로 또 논란이 됐다. 이건 어떤 보도입니까? 소개해드리면은 일단은 서울대 강의를 위해서 이력서를 제출했는데요. 강사가 되기 위한 이력서. 그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본 겁니다. 여기에 기재된 내용은 1997년부터 98년까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그리고 98년에 또 다른 서울의 한 중학교, 2001년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다. 라고 이력서 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학교에서의 근무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연도의 정규 교사 및 기간제 교사, 강사, 직원 명단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서울시 교육청에 따른다면 김건희 씨가 경력을 허위로 작성을 했다라는 것이고 처음부터 허위로 작성한 이력서를 가지고 서울대에 강의를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있었던 논문 문제라든지 뭐 국민대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부인 김건희 씨에 관련된 학력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윤석열 전 총장은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 봉사활동이나 표창장 문제로 네네. 그렇게 뭐 강제 수사도 막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스펙이 했는데 다 허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허위 경력이 사실상 드러난 셈인데 어떤 입장인지 이걸 좀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박사 논문에 대한 검증도 공인대가 네. 포기한 상황에서 네. 교육부는 이거 다시 하라 하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짧은 시간이 하나 남아 있어요. 이 반가운 이름이에요. 반갑다고 해야 되나요? 국민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 부분의 이 이름입니다. 문자가 저도 한때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네.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때 네. 피처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스마트폰 아니고. 네네네. 자, 김미영 팀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총책이 검거됐다. 자, 김미영 팀장 네. 누구였습니까? 김명 팀장은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그 50대 남성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박모 씨인데요. 네. 한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뢰 혐의로 2008년에 해임이 됐어요. 아하. 이후에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미영 팀장을 사칭하면서 수백억, 뭐 400억 정도라고 이야, 얘기를 네. 하는데 그걸 가르치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보니까 이 필리핀 마닐라 남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면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김미영 팀장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네. 김미영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최저이율로 3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 이 금액이 절박했을 때가 이때니까요. 살다가. 그렇습니다. 경험을 하셨나 봐요. 네. 간절한 금액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전화를 걸진 않았지만 네. 혹했던 마음이 그런 그럼요. 때가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걸 몇세씩 뿌린 다음에 그러면은 혹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최영일 최평처럼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자동응답 전화가 받아요. 그걸 통해서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서 아하. 돈을 가로채는 그런 오히려. 수법이었죠. 네. 네. 근데 이런 김명 팀장 사칭하는 수법 이걸 또 이제 박 씨, 그러니까 조직 총책 박모 씨가 네. 개발을 한 건데 고안을 네. 했는데 사이버 수사 경찰로 근무하면서 접한 범죄 수법을 아휴. 직접 범죄에 이용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 이게 참 네. 어때 TV 틀면 위험한 장면 나오면 애들 보니까 애들 따라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른이 그냥 그걸 그대로 따라한 건 처음 보네요, 진짜. 맞습니다. 경찰이 또. 그것도 전직 경찰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필리핀의 코리안 데스크 네. 우리나라와 필리핀 경찰이 공조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성과를 내서 앞으로 이걸 더 확대한다고 하니까 네. 아유, 이 김미영 팀장 언제적 김미영 팀장입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검거됐네요. 네. 자, 또 다른 범죄들도 해결되길 바라면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한입뉴스 정리했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4723님, 어우 정말 멋진 선곡이에요. 디저트송 욕심이 나네요. 정치뉴스를 들으니 생각나는 노래 김원준의 쇼입니다. 쇼! 끝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도 스스로 정치가 쇼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럼 이분들은 본인을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5분 드린다 그랬잖아요. 4723님 외에도 휴대폰 끝번호 1558님, 5354님, 9546님, 2591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쇼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일 거야.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쇼. 룰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내 주위를 스쳐가 그 누군가 말했지 우리네 화려한 인생은 일막의 쇼와 같다고 커튼이 내려진 텅 빈 무대 뒤편에 오늘도 또 하루를 사는 내가 있는 거야. 날 지켜봐줘. 넌 모르는 멋진 내 모습은 늘 가려졌던 거야. 이제 너에게 보여줄게.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일 거야.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고유어 표현 중에 내처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내처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 어떤 일 끝에 더 나아가라는 뜻을 기본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겠다고 말한 뒤에 그 길로 내처 서울로 향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처서와 같은 뜻이고요. 본 김에 내처서 약속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줄곧 한결같이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증세가 내처 계속됐다. 또는 그는 피곤했는지 휴일 동안 내처 잠만 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처에서 두 번째 음절의 모음에 열을 쓰지 않고 어를 쓴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처와 비슷해 보이는 고유어 부사 중에 내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내리에도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내처와 비슷하게 쓰여서 잇따라 계속을 뜻하면 아침과 점심을 내리 굶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내리는 숫자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내리 3연승을 거두었다. 내리 10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에서 아래로와 사정없이 마구라는 뜻도 있어서 내리짓누르다. 상황이 위기일발 직전까지 내리닥쳤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대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그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흐릿한 하늘이 이어지면서 낮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 서부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고요. 내일도 동해안에는 비 소식이 있고 동해안 중심으로의 비는 모레 토요일 낮까지 조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경기 남부나 일부 서해안 쪽에 가끔 비 예보 있고요. 그 밖에 서울과 경기 충청 또 일부 전라권 내륙으로 새벽부터 빗방울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는 주로 비나 빗방울이 간혹 지나니까 참고하셔야 되겠고 흐린 하늘도 곳곳에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와 전라권, 경북권이 흐리고 경남이나 제주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기온 분포는 서울이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낮 동안에도 서늘하거나 선선하겠습니다. 세종, 강릉이 24, 광주, 제주 27, 대구 28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 분포로 역시 남부지방은 약간 더운 곳도 있겠고 내일 기온 분포는 전국이 20도에서 27도 역시 비가 약간 지날 것으로 예보되어 있는 일부 중부지방 또 서쪽으로의 기온은 낮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로 남부지방 중심으로 27, 8도 안팎의 더위가 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은 오후부터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일반 국민에 대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오늘 12월 이후에 시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각에서 남북 화상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된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를 위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구성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해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률, 고정비 부분 등을 고려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3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빌보드 차트 1위에 빛나는 그 위용의 노래 콜드플레이와 BTS가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든 노래 마이 유니버스 듣고 계십니다. 자, 단 10분 동안 이슈의 핵심을 10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10분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 BTS가 콜드플레이와 함께 발매한 마이 유니버스가 빌보드 차트 정상을 또다시 석권했는데요. BTS의 노래 6곡이 차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1960년대 비틀즈 이후 최단 기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영대 음악평론가 모시고요. 레전드 행보를 보이는 BTS와 해외에서 K-팝의 위상까지 폭넓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영대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미들의 멘토로 유명하신. 저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평론가. 아유, 서로 덕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평론가님 이제 이 아이돌 팬들이 더 좋아하는 평론가로 유명하신데 스스로 어떻게 자평하세요? 저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너무 사실 좀 부끄럽고 그런데 네. 그냥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 좀 진심이어서 아이돌 음악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뭐 한마디 더 얻는 정도가 아니라 네. 진짜 좋아하고 관심이 즐기고. 있으니까 아마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또 통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합리적인 분석도 더해주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성과 함께 또 이 공감 능력까지 갖추셨던 거예요. 자, 이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가 함께 발매한 마이 유니버스. 음악이 참 좋더라고요. 네네. 빌보드 핫 100 1위에 올랐는데 지금 콜드플레이가 참 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팬덤이 엄청난 뮤지션인데 콜드플레이가 BTS의 덕을 봤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BTS 위상이 이제 그만큼 높아졌다는 건데요. 자, 콜드플레이. 국내 이제 게시판들에서는 줄여서 콜플. 맞아요. 자, 덕 봤다고 할 정도냐? 김영대 평론가님은 동의하세요? 몇 년 전만 해도 네. 콜드플레이랑 BTS랑 뭔가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일이 있겠어? 네, 라고 네.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콜드플레이도 BTS 덕을 봤다라고 말할 정도가 저는 당연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상호 덕을 봤어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로 인식하지만 사실은 음악이 가지는 다양한 팬덤, 네. 그들이 어떤 소구하는 그 층들이 다 다르죠. 콜드플레이가 상징하는 또 그쪽 팬층이 있고요. 네. BTS가 또 소구하는 층이 있는데 그 둘을 엮겠다는 것이 사실은 이 콜라보레이션이 가지는 어떤 궁극적인 의미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봐야 되고 사실 콜드플레이가 물론 엄청난 그룹이기도 하고 뭐 비틀즈 이후로 가장 성공한 영국 밴드라고 불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사실 위상으로 보면은 BTS의 인기가 그들보다 못할 것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영어를 써서 그렇지만 BTS의 지금 어떤 위상이라는 거는 미국이나 영국의 팝스타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with or without의 네. 그런 저는 위상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BTS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자, 콜드플레이 2008년 이후 13년 만에 핫백 1위를 한 거예요. 그렇죠. BTS와 함께 오랜만에. 콜라보함으로써 그래서 이런 농담도 나온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같이 협업한 콜드플레이
사실은 이 비바라비다라는 곡을 들으면 맞아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 노래 부른 뮤지션이야? 왜냐면 월드컵하고 올림픽에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콜드플레이 모르는 분들이 꽤 되셔서 한번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대단한 그룹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이럴 땐 쉽게 설명해 드려야 되잖아요. 네. 60년대 비틀즈 이후로 가장 성공적인 영국 그룹이고 사실은 영국 그룹일 뿐만 아니라 팝 그룹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그룹으로 이제 꼽히고 있고요. 앨범만 뭐 1억 장을 넘게 팔았고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는 뭐 비교할 만한 아티스트가 없을 정도의 인기. 그리고 뭐 그래미만 뭐 30여 차례 30여 차례 올랐고 7번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이 투어로 유명해요. 그 큰 스타디움에서 하는 투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으로 뭐 전혀 비교할 유일하게 비교할 만한 그룹이 있다면 U2 정도? U2. 예, 그 정도의 위상을 U2.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진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콜드플레이가 2016년인가 이 슈퍼볼 하프타임에 공연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 브루노 마스하고 비욘세하고 같이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중심에서 그냥 이 장악력을 끌고 나가더라고요. 음악도 좋고. 그룹이죠. 자, 이 유명한 콜드플레이와 BTS의 협업 어떻게 성사가 됐을까요? 뭐 정확한 사연은 이제 뭐 당사자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일단은 BTS 측에서 이제 제안을 했었고 콜드플레이에서도 새 앨범을 준비하면서 어떤 BTS와 같은 그룹과 이제 작업하고 싶은 이제 평소에 어떤 소망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침 그것들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작업을 했고 크리스 마틴과 이제 그 조니 버클랜드 같은 이 그룹의 멤버들이 이제 BTS와 어울릴 만한 곡을 이제 직접 작업을 해서 실제로 한국에 와서 그 작업을 했죠. 녹음을 했죠. 그래서 그 작업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도 작업기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거 보시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새로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계 최고의 그룹이 BTS와 함께 한 곡을 이게 그러니까 한 부분을 녹음해 가면서 서로 간에 굉장한 어떤 아티스트로서의 존중감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너희들의 인기를 이용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진짜 그 서로 간의 장점을 잘 조합을 하고 그들의 서로 간의 음악성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사실 저는 이들이 1위 한 것만큼이나 그런 부분이 좀 뿌듯했어요. 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뭐 너무 시원시원합니다. 이래서 김영대 하는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 유튜브 게시판이 폭발이에요. 진짜요? 또 특히 이제 어젯밤에 김영대 평론가가 오늘 시사본부 출연합니다 하고 SNS 글을 올려주시니까 국내 분들이 아니라 전 세계 아미들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 SNS는 외국 분들이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BTS가 그만큼 글로벌한 그룹이라는 거를 저도 SNS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사실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정작 이런 얘기들을 단신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최영일 평론가님처럼 좀 길게 물어봐 주시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지금 다들 이 10분을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저는 국회보다 낫다 이런 생각도 해요. BTS가 지금 맨날 싸우는데 BTS는 국위선양하고 있고 10분 연장 안 됩니까? 엄청난 창의. 그러니까 이거 1시간 특집하고 싶어요. 자, 우리 슈가님 방탄 박박. 이 박박이 뭔가 했더니 대박을 요즘에 MZ세대는 박박이라고 이제 한대요. 콜드플레이가 14년 만에 빌보드 1위 했죠. 이은진님, 어머나 마유를 여기서. 야, 벌써 이 줄임말이 마유가 마이 유니버스. 네네. 자, 문희님, 드디어 평론가님의 마유 리뷰를 듣는 건가요? 7309님, 비틀즈를 뛰어넘자. BTS 화이팅. 이미 뛰어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그동안 가수들끼리 협업한 곡이 1위에 오른 적은 있는데 그룹끼리 함께 부른 곡이 1위에 오른 건 빌보드 역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1위한 그룹과 1위한 그룹이 콜라보를 해서 1위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룹과 그룹 간의 콜라보 자체가 많지는 않죠. 그리고 사례가 그렇죠. 가수들 개인 가수들끼리는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위를 지금 너무 많이 하니까 좀 둔감해지는 게 있는데 히트곡이라고 다 1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 주에 가장 많은 판매고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드물게 나올 수밖에 없는 기록인데 하필 또 그 기록의 주인공이 BTS가 됐다고 하니까 이거 뭐 자동 국뽕입니다. 자동 국뽕이다. 자동 국뽕. 국뽕 영어로 뭐라고 해요? 뭐였지? 뭐 생각했는 말이 있었는데 애국심 뭐 이런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오토매틱 국뽕 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자, 근데 이 BTS 노래를요 마이 유니버스 들어보면 영어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어가 분명히 들어있어요. 우리 가사가 귀에 쏙 들어오는데 자, 그럼 콜드플레이라는 해외 유명 가수와 협업한 곡에 한국어가 들어있다. 이것도 좀 의미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의식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의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의 제스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자면은 콜드플레이라는 그룹이 BTS라는 그룹을 단순히 우리가 이들하고 함께 콜라보라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곡에서 잘 어울릴 수 있게
많은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중에 네. 하나가 네. 이제 한국어 가사를 넣을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그룹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우월의식, 그러니까 서구 그룹으로서의 우월의식을 갖지 않고 자신들도 그 한국어 가사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라는 점, 그런 게 이제 좋은 것 같고 그 점에서 역설적으로 이제 BTS의 위상을 또 네. 알아볼 수 있고요. 예. 김용대 평론가에 대해서 지금 영어로도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해석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끝에는 땡큐로 돼 있습니다. 네. 김용대 평론가님의 BTS에 대한 어떤 관점, 시각 이런 걸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BTS 노래 특히 가사나 메시지가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도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나 자신을 사랑하라. 또 유엔 총회에서 연설도 그런 메시지를 맞습니다. 전했어요. 평화의 메시지. 자, 이번에 마이 유니버스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담겼다는데 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이게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어떤 어려움을 잊고 우리 같이 손잡고 나아가자라는 이런 내용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내용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전혀 아무런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 사실은 그냥 평범한 어떤 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흔한 이야기일 수 흔한 있는데. 이야기일 수도 있는 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BTS라는 그룹이 데뷔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어떤 내러티브를 맞아요. 보여줬었고 그런 가사를 말했기 때문에 똑같이 만약에 손을 잡고 나가자고 해도 그것은 어떤 인류애적인 이야기 네. 그리고 차별받는 사람에 대한 연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부르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이 BTS 지난해 다이너마이트부터 최근에 버터, 퍼미션 투 댄스 6개의 곡이 핫백 정상에 이제 올랐습니다. 올려놓은 거죠. 비틀즈 이후 최단 기록이라고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이 반세기 동안 비틀즈의 기록을 어떤 뮤지션도 못 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적 인기라는 게 단기간에 그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룹이라는 게 팝의 그 장구한 역사에서 많이 없었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이제 그 BTS가 지금 그런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예전에 음악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비틀즈랑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네. 약간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뭐 비틀즈의 음악성과 BTS의 음악성이 누가 더 낫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당시에 비틀즈가 당시 청춘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미쳤던 영향이 지금 BTS를 통해 기시감을 느끼는 거죠. 아, 이거 내가 본 것 같아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영향력이 글로벌하게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BTS의 지금 영향력이 당시의 비틀즈보다 못할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이에 뭐 마이클 잭슨도 있고 그럼요. 기라성 같은 팝 이 뮤지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이, 설마 반세기만이겠어 그랬는데 정말 반세기만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BTS의 승승장구 계속될 것 같고요. 아까 이 영어 자막 넣어서 클립 만들어 달라는 요청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PD님이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아이고 시간이 아쉽습니다. 다음에 이제 1시간 특집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또 불러주세요. 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대 음악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한 가지 고지 말씀드리죠. 이 시사본부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동안 뭐 땡땡 컵라면 이런 거 매일 드리고 있는데 원하는 간식 마음대로 골라 드시라고요. 이제 편의점 상품권을 아예 드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편의점 상품권 편상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야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재명 캠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아유, 좀 매일매일 바쁘시죠? 뭐 괜찮습니다. 브리핑도 네. 많이 하시고. 자, 이번 주에 처음 오셨어요. 원래 예정돼 있던 패널입니다. 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장혜찬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네. 아까 저 일부에 다녀간 오창석 평론가랑 친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 좀 그만 쓰세요. 연대 같아요? 네.
너무 친해서 제가 이렇게 그런 분 그만 쓰시라 이런 말을 하는 둘이 너무 겁니다. 친한데 아까 대기실에서 보고 네.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분 좀 부르지 마세요. 항상 방송 나올 때마다 그만 나와라 이렇게 하는 사이입니다. 아, 서로 네. 당신 그만 나와. 그러면서 이제 싸우고 친하고 그렇습니다. 자, 각설하고 시즌2 진행 방식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서로 상대방을 잘 공격할 수 있는 주제를 두 분이 교차로 하나 뽑아 오셨어요. 자, 경쟁적으로 2개씩 뽑아 주셔서 오늘 다 소화해야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는 거 아닌가 싶어서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간 키워드 현근택 변호사가 고르신 주제인데요. 어떤 주제를 꼽으셨는지 우리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요? 천공 스승.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모르시는구만요. 최보식 뭐 예, 모르시는 분이구만. 아니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예.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알긴 알고요. 네네. 지장 스님은 아십니까? 지장 스님은 전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병환요? 예. 글쎄 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모릅니까? 네네. 뭐 하시는 분인데요? 아주 뭐 이상한 특정 부위에 그 침을 놓는 사람이라 그래요. 네, 만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네. 네. 하여튼 저 천공 모르고. 아니요, 천공은 제가 예. 그 뵌 적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지장을 모르고 이병환을 모른다. 예, 그분은 제가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유승민 후보가 집요하게 여러 이제 무속인, 역술인 이름을 얘기하면서 아느냐 모르느냐 확인하는 대목이에요. 자, 안다고 한 사람도 있고 모른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현 변호사님. 네. 오늘 주제로 이걸 고르신 이유 뭔가요? 이렇게 이제 서로 옥신각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빴겠죠.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면서 모른다고 하니까 예전에 뭐 수행화도 하지 않았느냐. 네. 특히 요 아마 이제 그 이병환 이분이 문제된 것 같은데 예전에 수행할 때 다 사진 나왔는데 왜 모른다고 하느냐. 이러니까 이제 아마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감정이 좀 상한 것 같아요. 네, 감정이 서로 상하니까 그럴 수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이나 방송하면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감정을 드러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건 이제 그거를 이제 토론장 밖에서 끝나고 스튜디오 밖에 나가서까지 그거를 하는 게 가장 더 안 좋은 거거든요. 네,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풀어야 되는데. 근데 아마 저도 뭐 거기 있던 건 아니니까. 근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마 유승민 후보가 뭐 보통 끝나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언쟁하다가도 악수하고 가거든요. 네, 그렇죠. 악수를 청했더니 이제 뭐 따지고 삿대질하고 또 이게 밀었다는 거예요, 가슴을. 가슴을 밀었다는 뭐 이야기도 얼핏 보도가 됐었고. 사실은 이거는 냉정하게 따지면 폭행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밀은 거니까. 왜냐하면 그냥 호의롭게 뭐 왜 그런 이런 게 아니라 삿대질하면서 항의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밀었다는 거니까 어찌 보면 가장 안 좋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토론장에서 아무리 뭐 기분 나쁜 본인 당연히 토론이라는 게 팽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끝나면 그리고 대부분 정치인들은 아이 왜 그랬어? 그럼 아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하고 가는데 밖에까지 가서 이렇게 옥신각신 했다는 거는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진짜로 감정이 실린 거고 가장 안 좋은 모습인데 사실 초등학교 토론회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이제 표현할 때 골이 깊다. 감정에 골이 깊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토론에서도 흥분한 감정이 드러날 때도 있어요. 화면으로 그냥 시청자들이 바로 볼 때도 있는데 자, 끝나고 나서도 좀 풀지 않고 이렇게 좀 뭔가 옥신각신한 정황이 보도로 나오고 있다. 그럼 골이 깊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장혜찬 평론가께서는 지금 또 캠프에 계시니까 이 팩트도 좀 더 잘하실 것 같고 일단 어떻게 뭐 보십니까? 가슴에 밀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이 아니라는 또 해명이 다 반영되어서 보도가 나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승민 캠프에서 가슴 밀쳤다 이렇게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끝나고 정중하게 악수를 청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인사를 한 것인데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좀 냉랭하게 악수를 뿌리치면서 갔다. 이렇게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뭐 토론을 하다 보면 저는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뭐 인사할 때 좀 냉랭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까지는 다 이해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질문의 어떤 이 수준이라고 하죠. 퀄리티라고 할까요? 정치 선배이신 분들, 정치권에서 오래 계시면서 경제통이다, 정책 전문가다 자부하셨던 분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을 할 때 국가 경영이나 정책이나 경제적인 식견 등에 대해서 송곳 같은 질문을 해 주시기를 많은 국민과 시청자들이 기대하고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겠는 특정 사람들 이름의 실명을 열거하면서 이 사람 아냐? 이 사람 봤냐?
수행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질문의 수준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뭐 이병환이라는 분은 본인도 입장문 냈는데 윤석열 후보와 대화도 제대로 한 적 없다. 그리고 행사에서 그 당시에는 캠프가 구성되기 전이라 수행원이나 소위 말하는 경호팀도 전혀 없을 때 그냥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이 임의로 옆에 붙어서 사진을 찍은 거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낯선 사람들 다가오고 이렇게 스킨십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참 친근하게 다가가는 다 응해주는 편이다. 그런 다 응해주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사진이 찍힌 것만 가지고 뭐 공식 수행원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오히려 유승민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병환 씨가 과거에 유승민 후보 옆에서 같이 나란히 사진을 찍은 장면들도 조선일보 보도 등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여야망나하고 많은 정치인들과 사진을 찍은 걸로 확인되더군요. 네, 뭐 이낙연 전 대표와도 뭐 같이 식사 자리에서 옆에서 이야기했다 이런 사진도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여러 행사 다니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 다가와서 사진 찍는 거 일일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침소봉대했는데 이게 많은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경제 전문가를 자임하는 유승민 후보에게 기대했던 그런 질문이나 검증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토론회 끝나고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보다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유승민 후보에 대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질문을 던진 유승민 후보가 오히려 문제 아니냐는 반론도 있어요. 그럼 현 대변인님 지금 이 주제를 골라오셨으니까 지금 이제 장평론가님의 이 나름의 방어에 대해서 저 뭐 그 당시 상황에서 예를 들어 뭐 삿대질 했는지 미루는지는 저도 모르죠. 언론 보도에 보고 얘기하는 건데 것이고. 그렇죠. 어차피 언론 기사 보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장평론가 말씀이 이제 질문 자체가 유치하다 그러는데 왜 그런 질문들이 나오게 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사소한 실수를 많이 했단 말이죠. 유승민 후보는 평소에 이제 1인 1실현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 뭐 주택 청약 얘기뿐만 아니라 말실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뭐 작게 502로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전쟁이 일어나면 뭐 할 거냐 얘기 나왔을 때 그렇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잘 받아 넘겼으면 이런 질문 제가 보기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왕자도 나오고 왕자가 해명하는 것도 또 약간 이상하고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사실은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을 고를 수는 없어요. 지금 뭐 왜냐하면 보통 우리 토론회가 정책 토론 하고 그다음에 자유 토론에서는 마음대로 해요. 그거를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해라 저런 질문을 해라 정할 수가 없어요. 질문하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변할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질문 자체가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 토론 이렇게 앞으로 힘들죠. 그래서. 네. 자, 뭐 또 뭐 예를 들면 저급한 질문에도 고급한 답을 할 수 있는 후보의 자질이 중요하지 그런데 않나. 가슴을 밀쳤다 이런 건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게 추후 보도에 반영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확인되지 않은 것들도 이렇게 카더라식으로 뭐 특정 후보를 음해하는 공격을 같은 당내 경선에서 하는 거 아마 현근택 대변인도 지금 민주당 경선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당내 네거티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이게 결코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방향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자, 공평하게 이번에는 장혜찬 평론가가 골라온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재명 캠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장혜찬 평론가와 각설하고 시즌2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장혜찬 평론가가 꼽은 주제를 한번 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록에 50억 약속 그룹으로 언급된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그분들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이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사건을 특정 정당의 게이트로 치부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들으셨지만 엊그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공개했죠. 전격 폭로. 그래서 이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50억을 다 받은 것도 아니고 50억을 받기로 약속된 클럽이 있다. 그래서 6명의 이름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홍모 씨는 이제 실명이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여러 가지 추정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장평론가가요. 이 50억 클럽에 권순일 전 대법관 이름에 좀 주목을 하면서 이 주제를 꼽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리스트 자체가 전부 다 맞을지 아닐지는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네. 저는 다른 사람들 다 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순일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실제로 퇴임하고 나서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 상당의 고액 이 고문료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법적 자문이 되면 불법이기 때문에 경영 자문이라고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평생 판사하시던 분한테 무슨 경영 자문을 받나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실제로 화천대유로부터 어쨌든 상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50억 약속클럽에 이분의 이름이 올라간 건 상당한 신빙성이 있지 않나 싶고 권순일 전 대법관 아시겠지만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대법원에서 무죄 나오는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 화천대유의 실제 소유주인 김만배 씨와 8번이나 만났거든요. 네. 많게는 한 달에 4번을 만났어요. 김만배 씨가. 매주 만난 셈이네요. 그러면 평균은? 합리적으로 김만배 씨가 이 대장동 게이트를 통해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무기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회유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재판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을 우리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만약 이 같은 추측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후 수뢰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참여했던 그 대법원 판결 자체가 무효가 돼서 이재명 지사는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굉장히 굵직굵직한 정치 사안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권순일 전 대법관 다시 말하지만 화천대유로부터 상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이 권순일의 이름이 50억 약속클럽에 있는 것은 단순히 뭐 화천대유의 로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재판까지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상한 정황이 있으니 이런 이제 좀 어떤 최종적인 추정까지도 할 수 있다 하는 이제 의견을 주신 거고요. 주장을. 자, 그런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일전에 더 먼저 사설 정보지에서 이제 봤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측근을 포함해서 4명의 명단이 있더라. 곽상도 의원만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또 흘린 바가 있어서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 대해서 내가 파악한 명단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또 이제 박 의원이 뭐 돈을 받은 구체적 증거 같은 건 아직 없는 거니까 또 어제 저희 시사본부 제작진이 이제 인터뷰 요청을 박수영 의원에게 했어요. 국감도 중에는 인터뷰하지 않겠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 대변님 명단 자체 신빙성 지금 이제 저 또 장평론가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국민의힘이 콩가루 정당인 거죠. 네? 이준석 대표하고 박수영 의원이 전혀 안 친하거나 측근이 아니거나 정보 공유를 안 하고 있거나 공유를 안 하고 있거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수영 의원이 갖고 있는 명단하고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명단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정당의 대표가 알고 있는 것과 국감에서 이걸 얘기하는 의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끌었거든요. 맞습니다. 실제 명단이 나왔기 때문에. 6명은 뭐 얼마나 그렇죠. 지금 이제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 대표라는 분이 그건 내 거랑 다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일단 같은 정당 소속이잖아요. 당 대표가 국회의원이고. 그렇죠, 그렇죠. 좀 이상한 거죠. 일반적이지 않죠. 보통은 현근택 변호사님이 발표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내 거랑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에요. 저는 아직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자격이 없는데 일단 그게 좀 이상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엇박자가 나면 일단 좀 이상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큰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언론 보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잘 아셔야 될 게 대법원은 소부가 있습니다. 소부에 4명으로 돼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의견이 갈리면 전원합치로 넘어가요. 넘어가고. 근데 소부에 권순일 없었어요. 대법관이. 소부에서 벌써 의견이 갈린 거예요. 의견이 갈리면 유죄 의견, 무죄 의견 보고서 둘 다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그걸 둘 다 전원합치로 옮기죠. 그럼 거기서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건데 마치 5대5였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끼면서 6대5가 됐고 나중에 대법원장님께서 7대5가 됐다. 관례상 그렇게 한다.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된 보도 같아요. 근데 대법원이 이걸 확인해 줄 수 없어요. 이거 확인하는 순간 법 위반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아니 대법원장이 무슨 그냥 허수아비예요? 그냥 다수 의견 따라가고 그렇지 않거든요. 네. 간이 의견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지금 그 방문한 걸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약간 이 조회 시점을 약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전주혜 의원 저도 봤는데 보면 이 1심에서 무죄 받았거든요, 전부. 항소심에서 유죄 받았어요. 네. 근데 이분이 보니까 항소심 판결 나기 전에 몇 달 전에도 간 게 있어요, 2달 전에도. 네네네. 네. 그럼 그럼 그런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 나올 거 미리 알고 가서 권순일 대법관 만나서 이 항소심에서 이제 유죄 나올 거니까
대법원에 올라면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네.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수시로 갔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이걸 마치 판결 전후 시점만 끊어봐서 문제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2달 전에도 방문한 게 있더라고요. 네네. 항소심 판결 전에도. 그러니까 저도 그때 예상 못했거든요. 항소심 판결을 1심 무죄 났으니까 네. 1심도 무죄 나겠지 이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나 항소심 판결 이후에도 집중적으로 네네네. 단기간에 방문을 많이 했었고 저는 아마 그 전에 2018년이나 17년 전에 다닌 것도 좀 조회를 해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전에도 자주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한번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권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50억 클럽에 이름이 있는 게 재판 거래의 정황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권순일 이분은 뭐 받았는지 모르고 네. 근데 뭐 박영수, 김수남, 뭐 최재경 다 나왔는데 이분들 공통점이 다 박근혜 정부 때 다 네, 대법관 임명되고 특검 그다음에 민정수석 2명이나 들었잖아요. 최재경 법상도, 김수남 검찰총장 다 들어있잖아. 이러면 거의 박근혜 게이트 아니에요. 어쨌든 그중에 5명 중에 곽상도는 어쨌든 아들이 퇴직금이나 명목으로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면 이건 거의 박영수 전 특검은 인척이 이제 뭐 어쨌든 100억 얘기 나온 거면. 저는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고 박근혜 정부 게이트면 그 왜 민주당이 특검 소위 상설특검법 때문에 8일이면 특검 임명할 수 있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본색원하자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 같습니다.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에 제가 특히 주목한 이유는 화천대유에서 월 고문료 1,500만 원 받은 것도 수상하잖아요. 그건 변호사법 위반이든 무엇이 되었건 굉장히 수상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봉 1억 8천. 네, 이미 그러한 연결고리가 있는 상태에서 하필이면 김만배와도 항소심 이후에 자주 만났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분이 2015년도 익산시장이 이 TV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 말한 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리셨다가 몇 년 뒤에 이재명 지사 판결에서 갑자기 무죄 의견을 내셨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목은 이 주장은 있는데 팩트 체크는 좀 쉽진 않아요, 정말. 앞으로 좀 지켜볼 문제라고 보고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주간 키워드 세 번째. 자, 조성은 김웅 통화 녹취 파일. 이게 어제 시끄럽게 터진 이제 저녁부터의 뉴스라 오늘 저희도 일부에서 요거 제일 먼저 다뤘거든요. 김웅 이제 국회의원이 됐죠. 당시에는 후보, 그전엔 검사. 지금 이게 뭔가 기억나지 않는다가 좀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자, 지금 이 현근택 대변인님이 이 주제를 골라오셨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김웅 의원이 그랬죠. 자기는 그냥 뭐 전달만 했다. 내용 못 봤다 그랬죠. 네, 못 받고 뭐 기억도 잘 안 난다. 그랬죠. 네. 마치 그냥 받고 전달만 해준 것처럼. 근데 이제 어제 보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조성은 씨 핸드폰에 있던 녹취 파일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마 뭐 지워졌다가 다시 복구해낸 것 같긴 한데 이 4월 8일자 고발장이거든요. 주기 전에도 전화하고 준 다음에도 전화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뭐 중앙지검 가라 그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다. 처음에는 남부지검 가라. 남부지검으로 얘기했다가 이제 두 번째는 대검 가라고. 대검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왜냐면 이게 민감한 시기거든요. 총선 직전이었잖아요. 4월 3일이랑. 그리고 총선 직전에 야당이 고발하고 이러면 보통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합니다. 보통 그 전에 이렇게 퍼포먼스도 하고 이러면. 그래서 이거 대검 같은 데서는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 대검으로 왔냐? 차라리 저 남부지검 가든지 중앙지검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신신당부하잖아요. 이건 좀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하라라든지 아니면 꼭 대검으로 가라든지. 그러면 당연히 이 내용을 모르고 전달만 해줬다라는 말은 일단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자, 김웅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 때 한 이야기는 혹시 거짓 아니냐는 이제 비판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를 이제 현 대변인님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녹취 파일을 뭐 여러 방송사가 어제부터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최소 2차례 평균 7분간 전화 통화를 했고 모두 김웅 의원이 먼저 건 것이다. 자, 손준성 보냄이 표기된 문제의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파일 등 조 씨에게 보내기 직전과 직후 하나는 오전 하나 오후 이렇게 나왔어요. 자, 고발장을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라. 이런 언론 보도까지 나와요. 장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고발 사주가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연루된 거냐 아니냐 이게 이제 여권의 또 시각이고 그래서 고발 사주 공세가 있는 거고 지금 또 이제 김웅 의원은 당시엔 후보였지만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요 사안 지금 어제 터진 요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여러 방송사에서 녹취록에 대해 보도를 했는데 맞아요. SBS를 비롯한 다른 방송사들은 김웅 의원의 발언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유독 내가 가면 윤석열이 보낸 검찰 것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독 MBC에서 녹취록을 보도할 때만 윤석열 후보의 이름을 넣었어요. 나오고. 만약에 실제 녹취록에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없는데 다른 방송사와 달리 윤 후보의 이름을 MBC가 임의적으로 집어넣은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가짜뉴스다라는 말을 먼저 전제로 하나 달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는 김웅 의원 유승민 후보에 의해서 정치권에 영입이 되어서 얼마 전까지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이었죠. 그렇죠. 어쨌거나 이 녹취록 내용만 보면 그 당시에 부적절한 언행과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김웅 의원이 나서서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것만으로 손준성 검사나 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연관되었다 지시했다 말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자신이 이 고발장 작성하지 않았다, 전달도 안 했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뭐 대검 법무부 감찰반에서 손준성 검사의 핸드폰이나 PC 등을 전부 다 포렌식했어요. 만약 거기서 손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넘긴 증거가 나왔다면 진작에 대대적인 특종 보도와 함께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공수처에 이게 이관되면서도 이 검찰에서 밝힌 내용, 중앙지검이 밝힌 내용을 보면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 문자 자체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맞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거나 또는 어디서 작성해서 누구에게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에서 어떤 발표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가 그 당시에 통화를 주고받으면서 오해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주고받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 키는 지금 손준성 검사도 부인하고 있고 손 검사의 컴퓨터와 PC에서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손 검사와의 연결고리부터 일단 먼저 밝혀내는 게 문제인데 이걸 그 당시 검찰총장이 저는 뭐 상식적으로 지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만 관여돼 있다고 밝혀내려면 건너가야 될 다리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이 이 녹취록이 공개됐다면 왜 이런 말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 정황에 대해서 본인이 좀 명명백백하게 속 시원하게 국민들 앞에 나와서 밝혀주는 게 순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일단 김웅 의원의 이제 통화 녹취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당시에 2번 전화한 내용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확한 내용의 문장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언론마다 달라요. 그게. 그리고 이제 김웅 의원이 밝히는 게 우선은 급선무일 것 같다. 잠깐 말을 하면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넘겨주겠다라는 게 어찌 적힌 우리라는 건 제가 보기에 당연히 검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찰 조직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에 김웅 의원은 검찰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소속감이 굉장히 강할 때였죠. 우리라면 당연히 검찰을 얘기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기관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야당을 얘기하는 건 아닐 테고. 근데 그 워딩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 총장이 시켜서 한 게 되니까 저는 빠져야 되겠다. 윤석열 총장이 시켜서 한 게 되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검찰 측에서 어쨌든 우리라는 거는 검찰을 얘기하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이 시켜서 한 게 되니까 그걸 감추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드러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빠져야 되겠다. 그래서 당으로 전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 그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대목이 정말 들어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언론 보도를 저도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피해자가 윤석열 총장하고 부인하고 한동훈이잖아요. 특히 저는 부인에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인은 공조직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인을 피해자로 해서 고발할 때는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육군 참모총장 부인을 피해자로 해가지고 밑에서 뭘 일을 하는데 그 총장의 동의를 안 받는 게 가능하겠어요? 보통 조직에서 충성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총장이나 뭐 과잉 충성도 할 수 있지만 검사장은 할 수 있는데 부인을 넣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이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 윤석열 총장이 최소한 지시라든지 이런 게 없이 하기는 쉽지 않다고.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면 총선보다 최소한 한 달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리고 그 당시 시점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또 실제로 고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검찰총장이 만약 나서서 지시한 일이라면 당에서 아예 법률지원단 회의 테이블에도 이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고 이준석 대표님이 확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고발은 안 하더라도 적어도 회의는 한번 했겠죠. 그런 내용조차 전혀 없었기 때문에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웅 의원이 그 당시에 검찰 출신으로 유승민 후보에 의해서 영입이 되어서 뭔가 자신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을 좀 과시해야 되는 내부 정치의 상황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만 이 정도 단서를 가지고 그리고 실익이 전혀 없는 일 또 고발이 실제로 행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손준성 검사까지 건너뛰어서 그 당시에 검찰 수뇌부까지 연결 짓는 것은 너무 섣불리 나간 것이다. 속도가 너무 빠른 추측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조금 첨언하면요. 아마 지금은 이제 유승민과 뭐 윤석열이 지금 대립하고 있으니까 별개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신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4월 3일자인데 4월 8일자 고발장은 실제 8월 달에 고발이 이루어졌거든요. 내용도 거의 똑같은 거고 피해자도 똑같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정정식 의원실 압수수색이 있었던 아무도 안 나왔죠. 너무 늦었어요. 공수가 너무 늦었는데 실제로 4월 3일 건 안 이루어졌지만 4월 8일 걸 이루어졌다고 보면 경로는 똑같잖아요. 전달된 게 똑같으면 고발 안 이루어졌고 지금 유승민 의원이 윤석열 후보와 뭐 대립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시간 2분 남아서 이게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마지막 주제 짧게라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지금 이제 구속돼 있습니다. 석사 논문을 장혜찬 평론가가 꼽으셨는데 이 안에 뭐 이재명 시장님께 감사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빙산의 일각이죠. 이재명 캠프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2010년 성남시장 선거부터 계속해서 선거를 도왔고 이재명 지사가 지사가 될 때마다 이 산하기관의 임원 자리 또는 경기도관광공사 사장 자리 등에 임명을 하면서 특별히 챙겼던 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인데 저는 단순히 친소관계나 측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성남시에 보고하도록 정관과 운영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고를 받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사인을 한 서류도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100만 원짜리 보도블록 갈 때도 시장이 일일이 확인한다고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트위터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1조가 넘는 토지 보상금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사업 구조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일일이 확인 안 받았다고 보기도 힘들고요. 공식 정관과 조례에 의해서 보고가 돼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취지에서 이 기사를 골랐습니다. 핵심은 뭐 석사 논문 안에 감사의 글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시장이 결국 최종 결정권자 아니었겠느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몸통이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였어요. 그리고 보고를 받는다는 게 정관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현대변인 발언해 주시죠. 배임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배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배임 문제죠. 결과적으로 판단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또 중개인이 땅 사라고 해서 땅 샀는데 땅값이 떨어졌다. 그럼 중개사가 배임이 되느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식 증권회사 직원이 우리 주식 관리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권유를 매매했어요. 손실이 났어. 배임이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좋은 예가 있는데 지금 구리시도 보니까 아마 이 대장동하고 비슷하게 아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강변 개발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확정이익을 갖고 갈지 아니면 초과이익을 나누는 경우에는 손실이 났을 때 손실도 부담할 건지 그 두 개를 다 갖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확정이익도 갖고 추가이익이 났을 때 추가이익을 가져오고. 근데 추가이익을 갖고 온다는 얘기는 추가이익이 안 나고 손해가 났을 때는 손실도 감수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익 나면 이익은 가져오는데 손실 났을 때는 손실을 감수 안 한다. 그런 건 없거든요. 세상에. 근데 그 사이에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왜 그걸 막지 못했냐. 그래서 배임이다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기업 경영자들은 배임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증권회사 직원들 아마 배임으로 다 들어갈 거다. 그런데 전제가 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금융 컨소시엄 외에 다른 참여사들도 비슷한 조건이었다면 방금 하신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 언론에 공개된 메리츠 금융 컨소시엄을 보면 기부 체납으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를 성남시에 돌려주는 게 확정돼 있고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리한 조건, 초과 이익을 모두 다 몰아주는 지분과 상관없이 이 조건에 사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죠. 손실 났을 때 그럼 손실도 부담할 거냐?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은 나면 이익은 나누는데 손실을 부담 안 한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럼 손해 났을 때도 손해를 부담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부분이어서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야 논리를 딱 이제 제대로 잘 요약해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관점의 차이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1분 이상 초과돼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열띤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캠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장혜찬 평론가와 각설하고 시즌2 진행했습니다. Splish splash
gas,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편의점 상품권 오늘부터 드리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500만 팬을 보유하고 있는 범블리, 범블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KBS 보도본부의 김준범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500만 팬을 보유하고 있는 범블리. 자, 어떤 분들의 사랑을 이렇게 한 몸에 받으시는 겁니까? 500만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그 KBS 쿨 FM 아침에 FM 대행진이라는 코너에서 있죠. 좋아합니다. 매일 뉴스 브리핑 코너를 하고 있는데 새벽은 아니고 8시 좀 넘어서 합니다. 이른 그래서 아침이에요? 많은 분들이 좋게 들어주셔서 이런 과분한 포장을 작가님이 원고에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하지만 어쨌든 범블리 보통 이름은 아니죠. 자, 오늘 또 BTS 얘기도 했는데 연예인급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자, 정부가 이달 말부터 이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드디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자, 그래서 정부는 내일 손실보상 심의위를 열어서 최종 기준을 확정한다고 하는데 좀 뭐 가이드라인 같은 거 나오는 게 있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이달 말부터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피해본 자영업자들에게 준다라는 거는 뭐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이미 예고했고요. 네. 그리고 악마는 디테일. 네,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 그 기준이 제일 중요한 건데 기준을 내일 오전에 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하고요. 내일 오후에 정부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식 브리핑을 해서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줄 거라고 합니다. 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초미의 관심이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에 드디어 발표가 나온다. 자, 먼저 이게 지금 손실보상법도 국회 통과됐고, 네, 맞습니다. 손실보상제 얘기가 이제 계속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 자영업자 피해 구제 제도부터 좀 구분을 해보죠. 자, 지금까지 지급된 지원금, 또 위로금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이달 말 시작된다고 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네. 지금까지도 소상공인들에게 뭔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1차만 전 국민이었고 이번에도 차등. 2차, 3차, 4차, 5차 국민재난금 지원금을 줄 때 다 묶어서 소상공인용 지원을 해줬어요. 이름도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왜 이렇게 헷갈리 이름을 자꾸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과 이달 말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미 지급됐던 4번은 쉽게 말하면 정부가 선택을 해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건데 너무 워낙 힘드니까 정부가 주기로 선택을 해서 주는 지원이고요. 네네. 이 손실보상은 정부가 앞으로 주기 싫어도 줘야 되는 요건에 해당되면 주기 싫어도 법적으로 줘야 되는 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과 지원은 다른 거예요. 지원은 안 해도 국민들이 불만은 있겠지만 정부에 따질 수는 없어요. 근데 법적인 의무인 보상을 정부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코로나와 비슷한 감염병이 생길 때마다 자영업자에게 이런 유사한 피해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나가게 설계해 놓은 제도가 손실보상제도고요. 그게 이번에 처음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자, 코로나 감염이 지금 우려되니 영업하지 마세요. 몇 시까지만 영업하세요. 뭐 테이크아웃만 받으세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진 손실은 의무적으로 정부가 이제 보상해야 된다는 게 법적인 정부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금액 산정 방식이 좀 다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원이냐 보상이냐도 다르지만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줬냐면 정액을 줬어요. 맞아요. 다 500만 원. 약간 일률적으로. 좀 구간을 나누기도 했지만 뭐 1,000만 원. 구간이라는 게 영업 금지냐, 영업 제한이냐 이런 정도. 그다음에 며칠 동안 쉬었느냐에 대해서 구간을 나누긴 했지만, 근데 이제는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가게의 모든 손실을 계산해서 실제 손실에 맞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상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무작정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실제로 7월 7일부터 왜냐면 왜 7월 7일이냐면 그때부터 법이 시행됐거든요. 이게 한때 기억나실 거예요. 소급 보상을 할 거냐 말 거냐 안 하기로 엄청난 거였죠. 안 하기로 됐고 그래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딱 이 기간 동안의 손실을 다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저 김준범이 780만 원 손해 봤으면 780을 주는 거고
최영일이 920만 원 손해줬으면 920을 주는 그런 구조로 돌아가는 겁니다. 야, 보통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걸 또 다 이제 증빙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자, 기억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통과될 때 지금 오히려 야당하고 많은 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에서 소급을 해달라고 1년 했죠. 반 넘게 우리는 이게 임대료 다 물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몇 천만 원 손해봤다. 네. 이걸 정부가 보상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들었는데 네. 손실보상을 이제 소급 안 하는 걸로. 네. 재정 여건 때문에 그랬겠죠. 맞습니다. 자, 전국의 자영업자들 가게가 수백만 개입니다. 네. 업종 다르고 인건비, 임대료, 비용 다 다를 텐데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아마 다른 데서 놀랄 거예요. 네. 계산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냈고요. 또 그 계산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워낙 데이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라디오니까 약간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네.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딱 치면 네. 서울의 순댓국집이든 광주의 짜장면집이든 부산의 삼겹살집이든 다 나오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곱하기 뭐 곱하기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변수들을 이제 뭘 넣을 거냐. 첫 번째가 일평균 영업 손실액을 계산해냅니다. 하루 어떤 식으로 평균 하냐면 영업손실액. 이게 아마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 너무나 익숙하면서 네, 쉽게 네. 하실 건데 올해의 매출액하고요. 2019년의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네.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왜냐하면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미 있었죠. 힘들었으니까 네. 오염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9년에 하루 평균 매출 100만 원이었으면 올해는 예를 들어 50만 원 정도 했다고 가정을 하면 네. 매출이 50만 원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출의 손실이 영업 손실은 아니죠. 매출에서 영업이익률만큼이 영업 손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 가게가 평균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0%라면 50만 원에 10%인 5만 원이 영업 손실이라고 네. 더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계산하면 자영업자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네. 인건비나 임대료는 장사가 안 돼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다 거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일평균 손실액을 추려냅니다. 그러다가 집합금지 60일이 나왔다. 네. 그럼 10만 원 곱하기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면 10만 원 곱하기 60해서 600만 원. 그럼 이게 이제 이 가게의 영업 손실액 정부의 보상 대상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걸 100% 보장을 안 해줍니다. 다 주는 게 아니다. 다 안 줘요. 한 지금 내일 최종적으로 발표는 되겠지만 네. 집합 금지였다면 80% 정도, 집합 금지까지는 아니고 시간 제한, 영업 제한이 있었다면 60% 정도만 주는 걸로 깎아서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것 같으네요. 지금 말씀하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정부의 재정도 있지만 나름의 논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정부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생한 영업 손실이라는 게 정부의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조치 때문에 발생한 손해도 있지만 거기엔 섞여 있다. 뭐가 섞여 있냐면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 불경기. 네.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다 똑같이 피해를 보지 않았느냐. 그게 섞여 있기 때문에 후자는 추려내겠다. 그래서 그거를 20%와 40%로 보는 거고 이제 추려내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소급 적용도 안 되는 마당에 그렇게까지 그렇죠. 하면 물론 기획재정부는 곳간의 사정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더 깐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낸 건데 아마 내일 기준이 발표되면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업 손실액을 아주 뭐 정교한 수식을 만들어서 정부가 계산을 해내는데 그 영업 손실액을 다 이제 피해 보상이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죠. 이걸 피해 인정률 해서 맞습니다. 영업 금지한 경우와 영업 제한한 경우에 다른 또 이제 이 비율을 네. 적용해서 다 주지는 못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건 이런 대목이에요.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될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냐인데 지금 제가 신문기사 보니까 책정 예산이 1조 원이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한 게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이 손실보상 없을 때 이건 위로금이나 지원금 줄 때도 굉장히 수억대, 수조대, 10조 이상 이렇게 들었는데 1조 원으로 이거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족하죠. 부족하고요. 이게 그 2차 추경 때 손실보상 예산 1조 원을 잡아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델타 변이 4단계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충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한 2조에서 3조 정도를 줘야 될 거라고. 근데 지금 1조밖에 없단 말이에요. 빵꾸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부가 돈이 없다고 다음에 줄 기회가 안 되는 성격이 무조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 정부 예산 중에 이럴 때 쓰라고 예비비를 이제 마련해뒀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 것 같은데 또 재밌다고 말하면 그렇지만 좀 관전 포인트가
예비비는 충분히 남아 있느냐? 워낙 올해 돈을 많이 썼잖아요. 예비비도 여기저기 지금 써야 할 올해 뉴스들이 많았죠. 2021년에 잡아놓은 예비비가 9.7조 원이거든요. 네. 그것만 보면 충분하지만 이미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게 얼마 남았는지는 기획재정부가 잔액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일단 과연 예비비로 될 거냐? 그것조차도 안 된다면 다른 기금도 갖다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 내일의 발표를 지켜보고요. 거기에 대한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반응도 한번 우리가 경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보도본부의 김준범 기자와 경제본부 진행했습니다. 자, 이거 뭐 여러분들이 범블리 나왔다고 유튜브 댓글로 환영해주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김윤희, 박혜련, 김수현님. 범블리 이 시간에 다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8시 때 이제 브리핑을 들으시는 아마 청취자분들이신 것 같아요. 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당첨자 발표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6565님, 4703님, 2775님, 0527님, 8802님, 7618님.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명단은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를 위한 새로 고침 습관을 바꾸는 라디오. 안녕하세요.